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컴패스 잉크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직접 설명한 재무 성과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바로 이 CFO의 실적 발표 녹취록이고요. 이걸 통해서 컴패스의 3분기 주요 재무 상태, 또 성과를 이끈 동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CFO의 시각을 따라가면서 회사의 현재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CFO가 발표 시작부터 이번 3분기가 컴패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3분기였다. 여러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시작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딱 시작하면서부터 어조가 상당히 강했죠. 그만큼 성과가 좋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텐데요. 우선 그 매출부터 보면요. 3분기 매출이 18억 5천만 달러. 이게 역대 3분기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 18억 5천만 달러요. 와. 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23.6%나 증가한 수치예요. 거의 뭐 4분의 1 가까이 늘어난 거죠. 23.6%면 정말 높은 성장률인데요. 근데 요즘 컴패스가 M&A를 좀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그 크리스티스 국제부동산 인수권도 있었고, 혹시 이런 인수 효과를 빼고 자체적인 성장세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CFO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M&A 효과를 제외한, 그러니까 유기적 성장률만 봐도 11%에 달합니다. 11%요? 네. 물론 크리스티스 인수가 전체 성장에 크게 기여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두 자릿수 유기적 성장률은 컴패스 본연의 사업 경쟁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뭐 M&A에만 기댄 성장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11% 저체 성장도 상당하네요. 그럼 이런 매출 성장의 바탕에는 당연히 거래가 활발했다는 건데 거래 건수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총 거래 건수는 작년 3분기 대비해서 21.5%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꽤 높은 수치죠. 그리고 여기서도 유기적 거래 건수, 그러니까 M&A 빼고 기존 사업만 봤을 때도 거래 건수가 6.6% 늘었어요. 6.6% 유기적 증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으려면 혹시 전체 시장 상황이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을 CFO가 강조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거래 건수 증가율은 약 2% 정도에 그쳤거든요. 2%요. 아, 네, 그러니까 컴패스의 유기적 거래 건수 증가율 6.6%가 시장 평균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높았다는 거죠. 시장이 조금 성장할 때 컴패스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시장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더니 대단하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올라갔겠군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시장 점유율은 5.63%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83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8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0.83%포인트면 꽤 큰 폭인데요. 그렇죠. 상당한 점유율 확대입니다. 다만 CFO가 여기에 약간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컴패스는 전통적으로 서부해안 지역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 지역 시장이 보통 2분기에 더 활발해서 3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점유율이 2분기보다 살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아, 계절성 요인이 있는데도 점유율이 올랐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거래 건수랑 점유율은 확인됐고, 그럼 거래되는 주택의 가격대는 좀 어땠나요? 총 거래액이나 평균 판매 가격 변화도 궁금한데요. 네, 3분기 총 거래액 GDP라고 하죠. 이게 707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어요. 매출 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평균 판매 가격 ASP를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ASP 상승률은 1%에 그쳤어요. 1%요? 거래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평균 가격은 거의 안 올랐다고요? 약간 의외인데요? 요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 있지 않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또 M&A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CFO 설명에 따르면 기존 컴패스 사업만, 즉 유기적 ASP는 약 5% 정도 상승했어요. 이건 시장의 가격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죠. 아, 원래 사업만 보면 5% 올랐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인수한 회사들 있잖아요. 크리스티스 말고 다른 회사들이 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 기반의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 실적이 합쳐지면서 전체 평균 ASP 상승률이 1%로 좀 낮아지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M&A가 외형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평균 가격 같은 지표는 약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 지표를 볼 때 이런 M&A 영향을 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성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익은 얼마나 잘 챙겼는지, 매출 대비 수수료나 관련 비용 비율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매출에서 수수료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 비용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81.44%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82.17%였으니까 비교해보면 73 베이시스 포인트, 약 0.73% 포인트 정도 개선된 겁니다. 비용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73bp 개선이면 이것도 꽤 의미 있는 개선인데요. 이것도 혹시 M&A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CFO는 이 개선의 주된 원인으로 크리스티스 인수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티스가 상대적으로 마진 구조가 더 좋은 편이라서 이게 편입되면서 전체 비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낸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체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인수 효과를 제외한 유기적 기준으로도 2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포인트 정도는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자체적인 효율화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CFO가 언급했던 상충 관계라는 표현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실력 좋은 중개인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그들에게 주는 수수료율, 커미션 스플릿이 높아서 회사 전체의 수수료 비율 자체는 약간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워낙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니까 회사가 가져가는 총 수수료 금액, 달러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늘어난다, 뭐 이런 설명이었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실적이 아주 뛰어난 탑 에이전트들은 회사와 협상할 때 더 유리한 조건, 즉 더 높은 수수료 분배율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거래 비중이 커지면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의 평균 비율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탑 에이전트들이 만들어내는 거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율은 좀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최종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 총액, 달러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비율 개선폭이 뭐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꼭 부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질적 성장을 동반한 양적 팽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런 매출 성장과 비용 구조 개선이 맞물리면서 핵심 수익성 지표인 조정 EBITDA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조정 이비타는 9,3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 5,200만 달러였으니까 비교하면 무려 8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80%요? 와, 정말 큰 폭인데요. 네, 이건 역대 3분기 중 최고 기록일 뿐만 아니라 컴패시 창사 이래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강력한 매출 성장, 그리고 비용 통제 노력이 실제로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80% 증가는 정말 관목할 만한 성과네요. 혹시 여기에 다른 기여 요인도 있었을까요? 네, CFO가 모기지 합작 투자, 그 JB 사업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쪽에서 역대 최고 수익을 내면서 이번 분기 조정 이비타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기여했다고 해요.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기업의 지분이익 뭐 이런 항목으로 잡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마 크리시스 인수 등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강화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운영 비용 오펙스 쪽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정 EBITDA가 그렇게 크게 개선됐다는 건 결국 운영 비용 관리가 잘 됐다는 의미로 연결될 텐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어땠나요? 네, 3분기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핍 운영 비용은 2억 5,200만 달러였습니다. 작년 3분기가 2억 1,500만 달러였으니까 금액 자체는 좀 늘었죠. 근데 CFO 설명은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역시나 M&A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리스티스나 워싱턴 파인 프로퍼티스처럼 새로 편입된 회사들의 비용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럼 역시 M&A 영향을 빼고 봐야겠네요. 기존 사업의 유기적인 운영 비용 증가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실제 비용 통제 수준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CFO가 밝힌 유기적 운영 비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수준에 그쳤습니다. 3.5%요? 네, 같은 기간에 유기적 매출이 11% 늘고 유기적 거래 건수가 6.6% 증가한 걸 생각하면 비용 증가는 정말 낮은 수준으로 잘 억제한 거죠. 회사가 외형 확장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비용 효율화에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5%면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했네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그 애니웨어 합병 발표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도 좀 발생하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3분기에 애니웨어 합병권 때문에 약 750만 달러 정도 거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로 법률 자문 수수료나 투자은행 수수료 같은 것들이죠. CFO는 이 비용이 일회성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넌갭 운영 비용이나 조정 EP다 계산에서는 제외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 같은 데에도 애니웨어 합병 거래 및 통합 비용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딱 구분해서 표시했더라고요. 아, 그렇게 분리해서 보여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 성과를 파악하기 훨씬 수월하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네, 아무래도 합병 거래가 마무리되고 또 실제 통합 과정에 들어가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분리해서 보여주는 건 복잡한 M&A 과정 중에도 핵심 사업의 퍼포먼스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갭 기준 실적, 그리고 실제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 지표도 좀 살펴보죠.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은 어땠습니까? 3분기 주식 기반 보상 비용 SBC는 4,800만 달러였습니다. CFO는 예전에도 설명했듯이 2025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과거의 주식을 부여했던 방식 변경 때문에 회계 처리상 SBC 비용이 좀 일시적으로 높게 잡힌다고 했고요. 2026년부터는 다시 감소할 거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비용의 변동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는 거죠.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한 갭 기준 순손익은 그럼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 3분기에는 손실 규모가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작년 3분기에는 1억 달러가 넘는 순손실이었는데 이번 3분기 갭 순손실은 460만 달러로 대폭 줄었습니다. 460만 달러 손실이면 와, 정말 많이 줄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일회성 애니웨어 합병 관련 비용 750만 원 있잖아요. 이걸 제외하고 보면요. 실제로는 29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한 셈입니다. 와, 그럼 일회성 비용 빼면 사실상 갭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네요. 대단한 개선인데요. 그렇습니다. 회계장부상으로는 아주 약간 손실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질적으로는 흑자 전환에 매우 근접했거나 또는 일회성 요인을 빼면 이미 흑자를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어땠나요? 이익이 개선된 만큼 실제 현금 창출 능력도 좋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금 흐름 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분기 잉여 현금 흐름 FCF는 7,36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작년 동기 3,280만 달러의 2배가 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역대 3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군요. 이익 개선이랑 운전자분 관리 같은 게 잘 이루어진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CFO는 이 FCF에도 계절성이 있다는 점은 좀 강조했어요. 보통 부동산 성수기인 2분기와 3분기에 FCF가 가장 좋고 비수기인 4분기,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2분기 FCF는 소송 합의금 지급이라는 좀 특이한 요인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기록됐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크게 좋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재무 상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는 좀 어떤가요? 부채 수준이나 현금 보유액의 변화가 있었는지요? 재무 건전성 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3분기 중에 크리스티스 인수에 사용했던 리볼버 대출이라고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단기 차입금인데요. 이잔액 5천만 달러를 전액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말 기준으로는 이 리볼버 대출 잔액이 0입니다. 부채를 줄인 거죠. 오, 부채 상환은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억 7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채를 갚고도 안정적인 유동성은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3분기 가중평균 주식수는 약 5억 6,600만 주였는데 이건 이전 가이던스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앞으로의 전망, CFO가 제시한 4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네,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요. 매출은 15억 9천만 달러에서 16억 9천만 달러 사이를 예상했고요. 조정 이비다는 3,500만 달러에서 4,900만 달러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가중평균 주식수는 5억 7,100만 주에서 5억 7,400만 주 사이로 봤고요. 궤적성을 감안하면 3분기보다는 좀 나라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거죠. 연간 가이던스에도 변화가 있었죠. 특히 그 운영 비용 가이던스를 또 낮췄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번 발표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요. 2025년 연간 넌갭 운영 비용 가이던스를 기존에 제시했던 10억 1천만 달러에서 10억 2천만 달러 사이였는데 이걸 10억 달러에서 10억 500만 달러 사이로 추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추가 하향 조정이요? 그럼 그전에도 한번 낮췄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이미 한 차례 낮췄었는데 이번에 또 낮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하향 조정이 3분기에 새로 인수한 회사들의 운영 비용까지 다 포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M&A 비용까지 넣고도 더 줄인 거군요. 그렇죠. 가이던스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면 약 1,950만 달러를 추가로 절감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연초 처음 제시했던 가이던스랑 비교하면 총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7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는 셈입니다. M&A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정말 놀라운 수준의 비용 감축 계획이네요. 이런 비용 절감이 결국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메시지겠죠? 바로 그 점을 CFO가 강조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수익성 개선 계획이 있었거든요. 2026년까지 최소 5천만 달러의 조정 EBITI 개선 효과를 포함해서 총 5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규모의 수익성 증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적인 운영 비용 감축이 바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라는 걸 시사한 거죠.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성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CFO의 발표를 통해서 컴패스의 3분기 성과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시장 환경이 썩 좋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조정 EBITI, 잉여 현금 흐름 같은 여러 핵심 지표에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을 더 가져온 점, 그리고 M&A를 계속하면서도 유기적인 비용 통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심지어 연간 비용 가이던스까지 추가로 낮춘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된 전체 숫자랑 유기적 성장 수치를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인수 통합 과정과 병행해서 기존 사업의 운영 비용 증가율을 아주 낮은 수준 3.5%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건 경영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셋째, 애니웨어 합병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 비용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고하는 것. 이건 앞으로 복잡한 통합 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FO는 말씀하신 대로 그 거대한 애니웨어 합병 통합이라는 과제를 앞두고도 비용 관리나 수익성 목표 달성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컴패스가 이런 실행력을 계속 유지하고 특히 거대 기업과의 통합이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판단하려면 오늘 살펴본 이런 재무지표 외에 어떤 운영지표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통합 과정에서 혹시 중개인들이 이탈하진 않는지, 그 이탈률이라든지 혹은 남아있는 중개인 1인당 생산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컴패스가 자랑하는 그 플랫폼 기술의 채택률 같은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은 거 말이죠. 어쩌면 이런 비재무적인 지표들이 미래의 재무 성과를 예측하는데 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컴패스 CFO의 발표 내용 심층 분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